네, 최근 서울 신림동에 이어서 분당 서현역까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잇따르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이 지금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연이어 일어난 무차별 강력범죄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됐는데요. 피해자가 모두 14분이었는데 한 분이 오늘 새벽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최모 씨 혐의가 변경되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살인 미수 혐의를 예.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14명의 사상자 중에 한 명의 이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피의자 최 씨가 3년 전에 분열성 성격장애 네.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일어났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하는 겁니까? 과거의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조현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재판 과정 중에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신미약이 인정이 설사 되더라도 예. 굉장히 참작에 대해서 양형에 많은 감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14분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살인 예비죄, 살인죄, 또 살인 미수죄 이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형, 무기,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쓰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분의 지금 피해자가 나왔는데 그분 중에 여성 한 분, 특히 이제 자동차로 치여서 예. 어떤 그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시다가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 미수를 넘어서 살인 기수가 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에 대한 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그리고 한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되는데요.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그걸 상상적 경합 내지 경합범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한 분에 대한 어떤 죄책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 대한민국 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의 뭐 2분의 1 가중하는 이런 식으로 예. 합니다. 그 반면에 예컨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예컨대 살인 10명을 죽였다고 하면은 예컨대 10년이라고 하면은 100년형이 나오는 그런 반면에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예컨대 뭐 10년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중해서 2분의 1 가중하다 보니까 15년형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해 방법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살해역의 발로로서 했다라는 점에서 현행 어떤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법원 같은 경우에 적어도 1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핵심 쟁점은 국민들이 계속 걱정하는 것이 아니 뇌전증,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증에 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좀 전에 지금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더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진짜 정신분열증인 상태에서 그와 같은 걸 했다고 하면은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치료감호라고 해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길게는 이제 15년 이상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를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최 씨가 지금 사건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찾아갔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계획범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단순히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 그 죄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물론 현장에 서현역이 갖는 것이 그 상황을 범행을 계획하고 물색하러 갔는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가는 그런 장소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범행을 하기 전날 그 다음 날이 있을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했다라는 것이 자백이나 어떤 CCTV 정황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계획적이고 매우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을 하는 데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이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그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죠. 이름이 공개됐고 신상이 다 공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최모 씨 신상도 공개되겠죠? 네, 사실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공개 여부는 기준이 법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8조의 2에 따르면요. 일단 범행 수단이 상당히 잔인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극명하게 인명을 경시하는 그 발로에서 일어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예. 거기다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검거가 사실상 된 셈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예. 또 국민의 알 권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공익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데 여러 요건을 사실상 충족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신림역 사건 13일 만에 서현역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모방 범죄도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예 이제 이게 사회적 양상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 둔 그 부모로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점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보니까 뭐 이 사건 이후 그 지난번에 신림동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한 10건 가까이 이와 유사한 그 글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서현역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한 40여 건의 유사한 어떤 글이 올라온 걸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우리가 그 유명인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듯이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모방하는 범죄들이 특히 젊은 그 친구들 그들 중심으로 예. 해서 적지 않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국가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리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구속 수사를 비롯해서 엄한 책임이 물려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 그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는 예. 이 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에서 번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번 사안을 보면은 특히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그 경찰의 어떤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가리지 않고 대응을 돼야 되는데 특히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마치 만우절에서 119에 허위 신고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재미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만우절에 허위 신고가 이른바 허위 사실 적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 그 만우절에 언제나 그 신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게 단순 허위 신고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 살인을 준비를 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어떤 그 수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재미로 했는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를 준비를 한다든가 단순 협박을 넘어서 물적 준비까지 나갔다고 하면은 살인의 예비 음모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협박죄 이런 부분들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번에 특히 이번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번져나가지 않도록 경찰 당국에서의 어떤 확실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저런 살인 예고글이라고 하는 글들이 40건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계속 붙잡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계양역 살인 예고 올리는 사람도 지금 검거가 됐고 원주역 흉기난동 예고 한 10대였습니다. 검거가 됐습니다. 관심을 끌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자, 살인 예비죄까지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구체적으로? 사실상 현행 법률로는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된 협박성 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협박죄로 좀 처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게 위험을 사실상 경고했다라는 거는 사회적 위화감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으로 다스리거나요. 아. 예,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지금까지는 처리를 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장난 전화라고 하고 장난으로 올린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찰력, 공권력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약속 취소하고 그렇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 성격이 있고 아까 짚어주신 대로 위계, 그러니까 본인은 장난이다, 속임수다라고 해서 장난으로 이런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런 범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형 자체가 낮으니까요. 살인의 예비 행위로까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살인 예비죄가 지금 형법상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준비 행위가 상당히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살인을 위한.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에 좀 논란은 있을 수 예, 있지만 예. 적극적인 법에 좀 적용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대응을 선포한 셈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네. 지금 뭐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강력 사건 대처할 때 주저한 측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 했는 특별 대책이 3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범죄 예방 단계로서 검문 검색을 좀 더 강화한다는 것이죠. 예.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동 수사자라고 하죠. 하면은 와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뭐 대구에 어떤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 보니까 시청 근처에 이게 경찰이 이제 장갑차도 갖다 놓는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질적인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자체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저건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 총기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나아가 어떤 응징하고 범행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했던 경찰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고 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후의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면책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 예방 및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3단계 대응을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어떤 과잉 진압 이런 논란이 있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경찰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확실한 공권력의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루된 관련되는 경찰 경력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형사적인 면책 내지는 손해배상 면책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경찰의 이런 대응으로 국민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후적으로나마 특별 치안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는 그냥 도주하는 게 낫다. 어떻게든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할 정도로 사실 개인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사회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지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형량 강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앞서 이제 이번 범죄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최근까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맞습니다.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행 법 체계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이게 격리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입법적인 공백을 아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자. 또 이게 정신질환과 관련한 범죄로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입원을 시키는 시스템이 가족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뭔가 전문의 소견을 받아서 하는 방식들인데 사실상 제3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니 뭔가 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치하는 예.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감금의 문제로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예. 그래서 나오는 대안 중에 하나가 아예 가정법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소지의 사람들을 법원 판단을 통해 이제 입원을 시키는 절차도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보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 사유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 어떻게 내려지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예.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적 뇌물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금액 자체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200억 클럽에서 이번에는 금액을 줄여서 50억 클럽, 50억을 그 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11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각됐고 이번에는 구속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박영수 특검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과 함께 돈을 주고받기로 확실한 계약이 체결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네.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기각을 시켰는데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37일 동안 이 검찰이 절치부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이걸 통해서 상당 부분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기관의 어떤 임직원인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은행 지주회사를 예. 우리은행이 M&A를 해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것을 소명을 했고, 나아가 그 이후에 물적 증거로서 이 김만배 일당과의 어떤 그런 돈을 주고받는 투자 약정서에서 5억 원을 그 투자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3년 뒤에 정산해 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50억을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재판부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검찰이 상당 부분 확인을 했고, 나아가 박영수 특검이 어떤 특검을 비롯한 수사가 되니까 본인의 휴대폰을 이 둔기로 다 깨부셨다라는 취지 등을 포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50억 클럽 관련 인물들 가운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네. 지금 이제 2심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 네.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예.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심 올 2월에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예. 그때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었는데 예. 이게 분가해서 뭔가 독립 생계를 예.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보이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 아들을 소환 조사해서 검찰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에 그렇습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수수한 것도 적용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11억 원을 사실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거는 딸과의 경제 공동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이 그렇죠. 11억 원을 예. 박영수 전 특검이 받았다라고 추가로 또 혐의를 넣은 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이번 사건으로 특검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정말
또 다른 형태의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는 예. 점에서 자괴감도 많은 법조인들이 호소를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곽상도 전 검사장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이 지금 박영수 지금 구속이 됐고 예. 다음 타겟은 누구냐 했을 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만 대법관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 유명 사립대에 이 교수로 계시면서 변호사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알고 봤더니만 화천대유로부터 매월 1,500만 원씩 예. 합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의 현실에 있을 때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2심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나와서 사실상 직을 잃을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주심이 아니면서도 마치 주심인 것처럼 열심히 활동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이른바 사법거래 의혹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법거래한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의 활동, 나아가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50억을 약속받았다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 예컨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도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예. 아마 수사의 핵심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그런데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 지금 특검법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본인이 특검이었는데 특검의 수사를 받게 그렇죠. 됐어요. 어떤 수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지금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올 12월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는 아. 상황입니다. 검찰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예. 수사의 어떤 성과 그리고 기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철회해주지 않을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다면 어쨌든 수사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다음 타겟은 아마 짚어주신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 이미 2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답보 상태였지만 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정확하게 있고요. 왜냐하면 월 고문료 1,500만 원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어떤 부적절성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고 공소장, 예. 김만배 씨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자세히 짚어봤고요. 그리고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수사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